자, 그럼 우리 130쪽에 소망과 믿음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 이 글은요, 비평문이에요, 비평문. 자, 소망과 믿음의 노래라는 비평문을 하나 볼 거고. 자, 이 제목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비평문은, 이 문학에 관한 전문가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이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를 한 글을 비평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바로 이 청포도라는 시는 소망과 믿음의 노래다라고 해석할 건데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볼 겁니다. 자, 우리 같은 문학 작품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똑같은 문학 작품을 읽었는데 어떤 친구는 와 너무 재밌었어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난 감동받아서 울었잖아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친구는 나는 공감이 하나도 안 됐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왜? 사람마다 문학 작품을 바라볼 때 내가 미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그 작품 안에 나타나 있는 시대 상황이라든지 혹은 역사적인 상황 혹은 그 외에도 그 지역과 관련된 내 지식이 있다 없다 혹은 내가 그것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 없다 혹은 어떤 인물이 이런 행동을 할 때 그게 내 가치관과 맞아 떨어지는지 혹은 내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감상할 수 있겠지. 문학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요. 내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다른 독자들도 납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전문가가 쓴 비평문을 읽을 건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 사람마다 다 제각각 자신의 관점이나 자신의 가치관,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감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전문가가 해석한 비평문을 왜 읽어야 될까? 바로 이거는 내가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 나는 그냥 단지 이 부분만 봤는데 이 비평문을 읽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네. 이런 부분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문학을 보는 시야를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비평문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평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전문가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야 돼? 아니요. 이 사람이 든 근거가 과연 타당한지 따져가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비평문을 읽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자, 우리가 이번에 볼 건 문학 비평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평은 뭐다? 옳고 그름이나 아름다움이나 추함 같은 것들을 분석하면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문학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저 부분은 저렇게 해석하지? 그래서 이 작품 자체에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거고 이 작품은 이런 가치를 지닌다라고 평가하는 글을 문학 비평, 비평문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로 내려가면 자, 문학 작품에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우리 아까도 간단히 얘기했었는데요. 자, 뭐에 따라서 독자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공감의 정도가 굉장히 달라지겠지. 세 번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 무엇이 더 우선하는가 혹은 무엇이 더 옳다고 여기는가에 따라서도 작품을 다르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비평문을 읽을 거니까 어떤 점에 유의해서 읽으면 좋을까? 자, 바로 글쓴이가 어떤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있는지 또 이 해석과 평가를 뒷받침하는 근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볼 거고 그래서 이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자, 우리 문학을 감상할 때에는 해석하는 관점, 자, 이 관점을 크게 두 가지, 좀 더 세분화하면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옆에다가 그려볼까요? 문학 작품, 이것이 시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죠. 자, 작품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작품을 감상하는데 그 관점을 작품 안에 아이쿠 너무 크네. 작품 안에 위치한 작품 안에서 보여주는 것들
요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시라면 시 속에 화자가 드러나고 있는지, 이 시는 몇 년 몇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시에서 어떤 표현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요런 작품을 봤더니 그 안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이 작품을 해석하겠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절대론적 관점 혹은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작품만 보는 것. 절대론적 혹은 절대주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관점. 이라고 부를 거고, 이 관점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얘를 안 내자 있을 제자 내재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관점이 어디에 있다? 작품 속에 있다. 작품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 그럼 작품 안에 있는 거 말고 바깥에 있는 건 도대체 뭘까? 작품 바깥에 있는 거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작품에 영향을 미친, 이 작품을 쓴 작가. 우리 보통 이 작가는 작가의 삶이라든지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작가가 어떤 말을 남겼다든지 이 작가를 중심으로 작가가 어떻게 표현해냈는가, 우리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작가는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작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나,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가. 자, 또 두 번째는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당시, 시대, 현실. 당시 상황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문학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 시대를 반영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반영론적 관점. 또 이 작품을 읽는 독자가 얻는 게 있어. 이 작품을 읽고 나 뭔가를 깨달았어. 혹은 나 자신을 되돌아봤어. 뭔가 얻었어. 어떤 효과가 있었고 쓸모가 있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작품 속에 들어가서 작품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분석하는 걸 내재적 관점. 작품 바깥에 외부에 있는 이런 다른 요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면 얘를 외재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 이따가 비평문을 보면서 이 비평가가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이 시를 어떻게 해석했고 근거가 뭐고, 그래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내 해석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감상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전문가의 해석을 읽기도 해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니? 바로 자신의 해석을 정리하면서 더 깊이 내가 놓쳤던 부분까지도 감상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소망과 믿음의 노래. 자, 뭘 소망하고 뭘 믿었는지. 자, 그럼 우리 시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청포도. 우리 청포도라는 시는 상징적 시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특히 색채 대비가 두드러지는,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입니다. 우리 이 시에서는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는데, 자,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 자체가 희망이나 이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제목 자체도 푸른색이죠. 이렇게 커지는 거야. 자, 오케이. 자,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시작은 내고장 7월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 공간은 내고장이고 7월은 계절이죠.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나왔고요. 자, 뭐가 익어간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다. 청포도 푸른색. 자, 고장의 7월에 청포도가 익어간다 라고 했는데 우리 청포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 청포도는
한 송이에 주렁주렁 열립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느낌을 만들어줄 거예요. 특히 어떤 마을에 청포도가 익어간다는 건 이 마을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배를 골고 있는데 포도를 기르겠습니까? 아니요. 끼니가 될 걸 기를 거예요. 곡식을 기르지 않고 혹은 뭐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게 아니라 포도를 기른다는 건 이 마을이 먹고 살만하다. 그리고 아무런 분쟁이 없이 평화롭다.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 청포도가 익어가는 농촌의 모습을 떠올려봐. 얼마나 한가하고 평화로운 느낌인지. 자, 그래서 우리 청포도가 나타내는 건 뭐다? 평화롭고 풍요로움을 의미해요. 자,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자, 청포도는 평화와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청포도가 왜?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청포도가 익어가는 농촌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아마 우리 이런 걸 떠올렸을 때 막 굶주리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 이런 건 하나도 안 떠오를 거야.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에 청포도가 익어가고 한낮에 햇빛이 내리쬐고 이런 장면들이 떠오를 거야. 평화롭고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자, 이연으로 가면 이 마을 전설이라고 했어. 자, 전설은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부를 건데, 자, 전설이 어떻게 열렸어? 주저리 열렸습니다. 자, 뭐예요? 자, 주렁주렁을 주저리 똑같은 거야. 많이 달린 모양이에요. 의태어가 사용되죠. 자, 의태어를 쓰면 의태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전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자, 뭐가 열렸어요? 청포도가 열린 거지. 자, 청포도를 전설이라고 말했어. 자,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대대손손 어떻게 살았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왔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포도가 어떻게 열려? 주저리 많이 달리게 막 주렁주렁 포도가 열립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지. 자,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아랄이 들어와 박혀라고 써. 하늘 무슨 색? 푸른색. 자, 하늘은 우리가 어때요? 우러러보는 존재입니다. 우러러보는 존재. 단지 푸른색이어서가 아니라 우러러보고 높이 있죠. 자, 내가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은 뭐예요? 내가 추구하는 이상, 내가 꾸는 꿈, 희망 이런 걸 말해요. 자, 하늘은 나의 이상이자 꿈이자 나의 희망입니다. 근데 내가 추구하는 이상, 꿈, 희망이 어디에 가 있어? 꿈꾸려 아라리, 청포도 한 알 한 알마다 들어와 박혀 있어요. 그러면 청포도는 뭐예요? 내가 추구하는 이상, 꿈, 희망이 알알이 다 들어있는 존재. 그럼 청포도 자체가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자 꿈이야. 그러면 청포도는 평화와 풍요라고 했으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자 꿈, 바라는 건 뭐야?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바라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작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작품만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자, 하늘은 내가 추구하는 거고 그게 청포도 한 알 한 알마다 들어와 있다고 했으니까 청포도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내가 추구하는 그 자체,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그 자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자, 그러면 3년으로 가시면 자,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죠. 자, 1, 2년이 세트, 이제 3년.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자, 우리 여기를 의인법이라고 많이 보고요. 자, 굉장히 희망찬 분위기. 자, 역시 하늘과 푸른 바다 색깔이 나오고 있고요.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자, 흰 돛담배. 자,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자, 그럼 이 안엔 누가 있게?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라고 했어. 자, 이 안에는 내가 바라는 손님이 있어. 자, 이것도 상징적 시어고요. 자, 내가 바라는 손님은 뭐야?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자가 원하는 건 평화롭고 풍요로움이었으니까 내가 바라는 손님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 그 자체일 수도 있고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 줄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와? 고달픈 몸으로 옵니다. 왜 고달프게 올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언가와 싸우고 투쟁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쉽게 오지 않을 건데 뭘 입고 올 거야? 청포를 입고 올 거야. 청포. 자, 푸른색 도포를 입고 옵니다. 그럼 뭘 가져오겠니? 나에게 내 꿈을 이뤄줄 거야. 나에게 희망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죠. 내가 바라는 손님은 푸른색을 입고 와요. 자, 내가 바라는 손님은 이상과 꿈을 실현시켜 주러 옵니다. 자, 찾아온다고 했으니 자, 올 거야. 믿음과 확신이죠. 분명히 옵니다. 온다고 했어. 자, 바로 믿음, 확신. 분명히 올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는 상황을 얘기했고, 자, 5형 가시면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뿌 모양인데 적셔도 좋으련. 자, 여기는 촉각적 심상이에요. 손이 젖는 거, 물에 젖는 거, 피부예요. 여기만 촉각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각이고요. 한뿌은 모양, 의태어예요. 역시 의태어. 자, 적셔도 좋다. 이 부분은 촉각이고. 자, 왜 손은 젖어도 돼? 그만큼 기쁘니까 손 좀 젖으면 어때? 자, 바로 손님을 맞이하는 기쁨. 손님 맞이의 기쁨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된다면 내 손쯤은 젖어도 됩니다. 나 희생해도 돼요. 자기 희생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손님을 맞이한다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손은 젖어도 상관없어. 자, 희생해도 돼요. 그만큼 기쁩니다. 자, 오연이 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아이야 하고 불러요. 자, 이거 약간 옛날 시가의 형식을 계승한 모습. 우리 고전 고시조를 보면 마지막에 세 글자로 고정되는 부분 있죠?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야 하고 불러주고, 우리 이렇게 부르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노법이라고 불러요. 뭔가를 부르는 거 도노법입니다. 우리 식탁엔 자, 뭘 준비하래? 은쟁반에 자, 하얀색이고 비싼 거 하얀 모시수건. 자, 시적 허용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 이 부분은 시적 허용도 낮고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는 흰색. 자,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나오는데요. 자, 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거야. 근데 어떻게 준비할 거야? 비싼 은쟁반과 모시수건 아주 하얀 걸로 준비할 거야. 자, 그래서 굉장히 순수함, 정갈하다, 그리고 정성스럽다.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의 준비를 하면서 손님을 기다리겠다. 자,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리 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이 시는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고 있고요. 청포도는 내가 추구하는 꿈, 하늘이 담겨 있으니까 청포도 자체가 내가 추구하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는 뭐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이 시가 일제강점기에 쓰여졌다는 것,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이면서 실제로 독립운동에 몸담았던 독립투사다, 의열단원으로 활동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뭘까? 당연히 조국의 독립이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청포도일까? 바로 일제강점기 때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혹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 독립투사들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시 옛날처럼 광복을 맞이해서 청포도 알이 송이에 주렁주렁 주저리 열린 것처럼 다시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고 외국에 나가 있는 나의 친구 독립투사들이 돌아와서 우리 다시 하나로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노래하는 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작품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평화로움 그리고 풍요로움을 소망하는 시다. 시대적 배경 혹은 글쓴이를 중심으로 봤을 때 바로 독립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노래하는 시다. 그리고 독립을 위해 준비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 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청포도 전문을 먼저 보여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를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서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비평문을 바로 들어가 보자. 자, 나달락 가시면, 자, 1939년 8월, 이육사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청포도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자, 그래서 이 비평가, 이 글쓴이는 청포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다라는 자기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의 삶과 관련 지어볼 때라고 했어. 자,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 시인의 삶과 관련 지어볼 때, 자, 이게 근거. 자, 시인의 삶과 관련된 관점인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떤 관점? 표현론적 관점. 작가 중심 표현론적 관점에 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겠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여름과일 청포도를 통해 자,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라고 해석한 겁니다. 근거는 어디 있다고요? 시인의 삶을 근거로 들어서 이 시는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 우리 제목 자체가 뭐였어? 소망과 믿음의 노래라고 했죠? 바로 청포도는 뭐다?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거다. 자, 다달락 가시면 이육사의 고향은, 자, 이육사의 삶과 관련 지어서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고향으로 가봅니다. 경상북도 안동군, 지금은 안동시, 도산면 원촌 마을이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태계 이왕의 후손들이 300년 가까운 긴 세월 모여 살아온 곳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태계의 가르침을 조차 선비가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 자, 그러니까 이 동네, 얘가 태어난 고향 자체가 어떻다? 바로 선비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 이육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땠다? 선비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성장했다. 바로 선비 정신 때문이라는 거. 이 같은 교육으로 형성되는 선비 정신 속에는 자, 선비 교육 또는 선비 정신.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개인의 편안함은 돌보지 않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바른 도리라는 생각도 들어있다. 자, 우리 이거 한자 성어 있었다고 그랬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의 것은 돌보지 말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바른 도리다. 이게 선비 정신이야. 자, 선비 정신 그래서 뭐다? 견, 위, 치, 명이라고 했고요. 자, 나라의 위태로움을 봤으면 목숨을 던져라. 자, 또 선, 공, 후, 사도 있다고 그랬어. 먼저 나라 일을 돌보고 자기 개인적인 편안함은 나중에 챙겨라. 자, 이런 한자 성어들. 자, 이거 다 뭐? 선비정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도 들어있다. 원촌마을과 바로 그 옆에 자리한 하계마을에서 독립유공자가 30명 넘게 나올 정도로 일제에 대한 저항성이 두드러졌던 것은 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바로 일제에 대한 저항성, 뭐 때문에? 선비교육 그리고 선비정신 때문이다. 자, 이런 공간에서 나서 자란 이육사는 자연스럽게 나라를 찾고자 일제와 맞서 싸우는 길로 나아갔다.
자, 그러면 이육사는 어땠다? 이육사는 나라를 찾고자 일제와 맞서 싸우는 길, 바로 독립투사의 길, 독립투사로서의 삶. 자, 가난, 질병, 투옥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1944년 1월 16일 새벽, 베이징의 어느 감옥에서 외롭게 숨질 때까지 그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 독립투사로서의 길을 걸었다. 자, 그럼 이제 이육사의 삶을 살펴봤고, 이제 이 시의 구조에 따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시상의 흐름을 따라가 볼 거야. 청포도는 모두 6년인데 각 연이 이행으로 이루어져. 자, 지금 뭐 봤어요? 시 안에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작품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다? 자, 우리 작품을 보면 자, 모두 6년인데 각 연이 이행으로 이루어져서 근거? 그래서 어떻다? 안정감이 느껴져요. 시상의 흐름에 따라 자, 우리 지금부터 뭐 볼 거예요? 시상의 흐름을 가지고서 이 작품을 분석해 볼 겁니다. 1, 2연, 3, 4연, 그리고 5연, 6연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2연에서는 자, 첫 번째 부분 한여름 들어 본격적으로 익어가는 청포도의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 청포도는 여기서 상징적 시어니까 청포도의 특별한 의미. 이 시에서의 청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청포도 송이송이는 마을의 역사와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꿈을 품고 있는 전설이 열린 거야. 우리 지금 그 내용에 다 있었죠? 그러니까 어때? 청포도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예요. 게다가 청포도알 하나하나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먼데 하늘이 들어와 박혀 있으니 그 가치는 더욱 커진다. 그러니까 청포도는 어떤 의미게? 바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게 청포도다. 이게 청포도의 의미죠. 자, 매우 가치 있어요. 특히 희망을 상징하는 하늘이 들어있어요. 그럼 청포도는 뭐예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관한 기대나 소망이 담겨 있는 것. 이게 바로 청포도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3에서 4연으로 가봅니다. 여기서는 내가 바라는 손님의 의미를 설명할 건데요. 언젠가 찾아오리라는 믿음이에요. 손님에 대한 믿음. 3년은 그 손님이 찾아오는 날의 정경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 자주 순한 바람이 타고 돛담배가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는 풍경인데 험한 시절은 끝나보다. 험한 시절은 뭐겠니? 일제강점기가 되겠지? 자, 일제강점기는 끝났고요. 아이고, 오른쪽. 자, 소망하던 평화의 때가 온 것을 잘 보여준다. 자, 소망하던 평화의 때는 뭡니까? 조국의 독립 혹은 광복. 또는 독립 똑같아요. 자, 오랜 세월 힘든 싸움을 계속하느라 왜 고달픈지도 물어봅니다. 오랜 세월 힘든 싸움을 계속하느라 지쳐 고달픈 몸으로 돌아오는 손님. 자, 그래서 이 손님은 뭐다? 해방된 조국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3에서 4연에서는 지금은 물결 드높고 바람 거센 고통의 때이지만 자, 일제강점기지만 언젠가는 조국 해방의 날이 올 것임을 믿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손님은 해방된 조국이니까 온다고 했어 까지가 4연이죠? 그래서 조국 해방의 날이 올 것임을 믿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3, 4연이에요. 5연에서는 자, 이제 5연은요 세 번째 부분이지. 손님을 맞아 버릴 즐거운 잔치를 상상한다. 가치 있는 존재인 청포도로 차린 풍성한 식탁에서 함께 즐기는 행복한 잔치이다. 이 잔치는 밝고 환한 웃음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지난 일을 말하고, 자, 지난 일은 일제강점기 때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날을 그리는, 바로 이제 조국이 광복을 했으니까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것을 그리는 말의 잔치이기도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손님을 맞아버리는 즐거운 잔치,
그리고 어떤 잔치다? 바로 밝고 환한 웃음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이런 것을 말하는 말의 잔치다. 자, 이처럼 즐거운 잔치이니 두 손이 흠뻑 젖는 것이 무슨 상관이랴. 점잖지 못하다는 생각도 손이 더럽혀진다는 염려도 이 잔치판에는 끼어들 수 없다. 바로 여기는 즐거운 잔치, 말의 잔치다 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6년에서는 이처럼 행복한 그날의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에 관해 이야기한다. 자,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 잘 익은 청포도를 담은 은쟁반과 하이한 모시수건을 준비한다는 것. 자, 은쟁반과 하이한 모시수건은 무엇을 말한다? 참으로 귀한 손님이니 온 정성을 다해야 함을 드러낸다. 자, 온 정성을 다해야 함. 바로 하얀색은 정성을 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이 시의 청포도. 자, 근거는 어디서 들었어? 바로 이육사의 삶. 철저한 선비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서 독립투사로서의 삶을 살아간 시인의 삶을 바탕으로 이 시는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다. 우리 중간 제일 처음 부분에 있었고요. 이제 다시 시상의 흐름에 따라 분석했더니 1, 2연에서 청포도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 바로 이 말하는 이의 소망, 바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 자, 3, 4연에서는 손님이 오는 그날의 전경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제 올 거라는 믿음을 보여준다고 했고, 5연에서는 손님을 맞아버릴 즐거운 잔치를 상상하는데 말의 잔치다 라고 얘기하고, 6연 바로 이렇게 귀한 손님이니까 뭐 해야 된다?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 자, 시상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해봤습니다. 자, 이제 끝부분은요. 이육사 시인은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품고 굽힘없는 투쟁의 삶을 살았다. 이 사람의 삶이 근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게 근거? 청포도는 그 굳고 뜨겁고 고든 투쟁의 삶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이게 뭐게? 바로 이 청포도의 평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 근거는 이육사 시인의 삶이었죠.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이 글에 소개된 시 청포도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자, 화자의 고장은 어떤데요?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했고, 자, 주저리 열린다 라고 했으니까 7월이면 청포도가 익어가고요. 아주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립니다. 자, 화자는 누구를 기다려요? 손님인데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온다고 했어요. 자,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을 맞이하면 뭐 할 거예요? 자, 청포도를 따서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2번.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이 글의 이 비평문의 짜임을 분석해 봤더니, 처음에는 시 청포도를 소개하고, 중간 1, 이육사의 성장 과정, 선비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그래서 일제와 맞서 싸우는 투쟁의 길로 들어섰다 라고 했고, 자, 그 다음 중간 2부터는 흐름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1, 2연, 3, 4연, 5연, 6연의 순으로 4개로 나눠서 설명했고요. 끝은 바로 이 작품은 뭐다? 투쟁의 삶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시다라는 해석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목표학습으로 가보시면, 자, 이 글에서 글쓴이가 시 청포도를 어떻게 해석했냐라고 했는데, 자, 내가 바라는 손님은 무엇이다? 바로 해방된 조국이다. 왜? 오랜 세월 힘든 싸움을 계속하느라, 자, 일본이랑 싸우느라고 지쳐 고달픈 몸으로 돌아오는 해방된 조국이라고 해석했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자, 근거. 바로 시인 이육사가 어려서부터 철저히 받았고 독립투사로서의 삶을 살았음, 바로 이육사의 삶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 청포도의 주제는 이육사의 삶을 보면 뭐라고 본다?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 이거 서술형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자, 시 청포도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비교해 봅시다. 자, 다음은 시 청포도에 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각 학생이 자연의 손님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해석해 보라고 했어.
자, 시 청포도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발표되었어. 자, 근거를 어디서 들었어요? 바로 시대 상황, 당시 시대. 자, 시대니까 뭐게?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손님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 화자가 기다리는 손님은 조국 광복을 의미한다. 자, 손님의 의미를 광복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우는요. 이육사는 각종 독립운동단체에 가담하여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어. 자, 이육사의 삶, 작가를 중심으로 보고 있죠? 자, 작가 중심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는 힘들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더 많은 애국지사가 나타나 일제와 맞서 싸우기를 바랐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시의 손님은 독립운동을 함께할 애국지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자, 손님의 의미, 애국지사다. 자, 세 번째, 민지는 시를 꼭 시가 발표된 당시 시대 상황이나 시인의 삶과 관련져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는 시에 나타난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청포도를 해석했어. 자, 시에 나타난 표현이니까 이건 뭐게? 절대주의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절대주의적 관점. 자, 작품 안에 있는 요소를 바탕으로 봤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봤어? 손님은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으로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을 것 같아. 화자의 어린 시절 친구나 스승일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시 청포도는 그리움에 관한 시로 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손님의 의미를 각각의 근거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같은 시를 읽고도 다르게 해석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 여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독자의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바로 서로 다른 것을 근거로 삼아 해석했기 때문에 자, 각각 근거로 든 배경 지식들이 달랐죠? 이거 말고도 뭐 경험이나 혹은 가치관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누구 해석에 가장 공감하냐? 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적절한 근거만 들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일단은 여기 9번까지 풀어볼게요. 어디까지냐? 136쪽 9번까지.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시를 읽고 적절한 근거를 들어 해석해 봅시다. 자, 윤동주도 역시 일제강점기 때 저항 시인입니다. 지금 이육사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육사 같은 경우는 선비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워요.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선비들이 나가서 뭐라 그러지? 그 선비들 나가서 싸우고 왜 그때 막 나가서 막 싸우는 선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 심지어 내가 관직이 없어도 내가 무인이 아니어도 나가서 싸우는 거 우리 막 백의종군이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선비들은 뭔가 불의 혹은 우리 나라 혹은 우리 왕을 위한 충성심 요거에서 벗어나는 거를 견디지 못해요. 나가서 총칼 들고 싸웁니다. 근데 윤동주는 대학생이야. 학생이야, 학생. 자, 학생인데 얘가 뭘 할 수가 있겠어. 얘는 기본이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베이스로 해요. 그래서 이육사는 선비 정신으로 나아가 싸우고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우리 왕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이라면 윤동주는 기독교, 그래서 양심이나 절대자에게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죽어서 절대자를 만날 수가 없겠지. 바로 이런 양심에 비춰봤을 때 이게 잘못됐는데 문제는 나는 그냥 학생이란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심지어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 약간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고 그거에 대한 고뇌도 되게 많았었다고 해. 그래서 그런 약간 기본적인 베이스는 약간 자아성찰, 반성, 부끄러움 요런 것들을 베이스로 요런 일제강점기에 대한 저항 정신을 나타낸 시인입니다. 또 둘이 비슷하게
둘 다 저항시이지만 시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자, 우리 윤동주의 새로운 길. 자, 이 시를 한번 보시면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자, 지금 읽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세 번째 연을 중심으로 대칭구조, 마치 모빌처럼 대칭구조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얘네 둘이 비슷하고요. 얘네 둘이 똑같은 모습. 그래서 어떻다? 대칭구조다. 3년을 중심으로 대칭구조다. 자, 대칭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또 맨 처음하고 맨 끝이 되게 똑같지? 우리 맨 처음하고 맨 끝이 똑같은 거 우리 뭐라고 불렀어? 수미상관이라고 부르죠. 수미상관. 수미상관 해도 되고 수미상응이라고 해도 돼. 똑같은 말입니다. 맨 처음하고 맨 끝이 똑같다. 아니면 아주 유사하다. 자, 우리 수미상관 했으면 첫 번째 반복이기 때문에 운율을 만들어 줄 거고 두 번째 의미를 강조해 줄 거고 세 번째 형식적으로 봤을 때 형태적인 안정감,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네 번째,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잔잔한 여운을 남겨주는 역할. 이게 수미상관의 효과예요. 자, 구조는 이렇고,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친구가 뭐라 그랬니? 내를 건너서 숲으로 간대. 얘가 가는 곳이 어디야? 숲이야, 숲. 내는 숲을 가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거야. 내가 뭐냐면 시냇물 같은 거, 물이야, 물. 물은 건너기가 쉬운 게 아니죠. 고개도 넘어가려면 힘들겠지. 자, 넘어서 어디로 갈 거야? 마을로 갈 거야. 자, 숲과 마을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예요. 숲과 마을은 내가 향하는 목적지. 혹은 내가 추구하는 꿈일 수도 있고 나의 소망일 수도 있죠. 혹은 내 어떤 앞으로 뭐 이런 거 되고 싶다. 혹은 미래에 내가 이런 거 가고 싶어 라는 거. 자, 근데 이걸 가려면 뭐 해야 돼?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어가야 돼. 자,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는 뭐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면 어디로 갈 수 있어? 내가 추구하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역경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면 내가 추구하는 곳으로 갈 수 있죠. 자, 근데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요. 그럼 난 계속 쉬지 않고 가고 있는데, 자, 나의 길, 새로운 길. 자, 여기서 길은 상징적 시어로서 나의 인생을 말해요. 인생길. 자, 인생인데 나의 길, 나의 인생. 근데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잖아. 근데 어떻게 가겠대? 새로운 길이래. 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겠다. 자,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막 이런 거 있잖아. 공부하는데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지겨워 죽겠네.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나 오늘도 새로운 걸 배웠어. 나는 새롭게 점점 더 어디로 가고 있어? 숲과 마을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겠다는 뜻이야. 자,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자, 얘네들은 뭐게? 살면서 만나는 소소한 존재들. 너무 단조롭지 않게 내 인생이 그냥 맨 길만 아스팔트만 걸어가면 얼마나 단조롭니? 하지만 여기서 다양한 존재들,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이에요. 살면서 만나는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존재들. 되게 대단하고 막 되게 엄청난 존재들은 아니지만 우리 삶을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 자,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라고 했어. 오늘도 점점점, 내일도 점점점. 자, 생략법을 사용했는데
어떻다? 오늘도 새롭게 갈 거고 내일도 새롭게 갈 거야. 의지죠, 의지.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주고.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자,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내가 바라는 곳으로 가겠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의 주제는요. 언제나 새로운 길, 혹은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시고요. 상징적 소재인 길. 자, 길은 내 인생을 뜻합니다. 자, 3년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고요. 천년과 끝년을 대응했다는 건 무슨 뜻이게? 수미상관을 썼다라는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넘어갈까? 자,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뭐하고 있어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가고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민들레같이 아가씨 바람도 만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길은 뭘까? 자, 이 시의 화자는 숲과 마을을 향해서 가요. 목적지죠, 목적지. 자, 바로 계속 나아가며 도달하려고 하려는 곳. 계속 나아가며 도달하려고 하려는 곳이니까. 숲과 마을은 뭐다?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꿈. 그렇다면 이 시에서 길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할 거고 내 인생이죠. 화자가 매일 걷는 길을 새롭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늘 새롭게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어. 자, 그래서 이 시를 본다면 주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아래 가면 낱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낱말 문제는 뭐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나중에 수능이나 이런 거 볼 때 어휘 같은 거 문제 많이 나오니까 미리 알아둡시다. 여기서 익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건 뭘까? 자, 우리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이 익다. 익다가 나오고 있어.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익다. 포도가 익는 거니까 이거 뭐니? 청포도. 바로 이런 과일이나 이런 게 여물어 간다. 여물다. 응? 소리. 자, 이거 익다는 여물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여물다는 뜻. 자, 우리 첫 번째 고기가 푹 익어서 이거는 열을 가해서 성질을 바꾸는 겁니다. 자, 얘는 열을 가해 성질을 바꿔준다. 자, 김치가 알맞게 익었다. 이건 맛이 들었다. 어떤 것이 맛이 들다. 자, 지금 땡볕에 돌아다니더니 살이 익었다. 이거는 빛에 피부가 타는 거죠. 빛에 피부가 탔다. 아직 대추가 익으려면, 자, 이거지. 대추가 여물다. 자, 그래서 맞는 의미를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가 나오는데 다 여기 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고요. 5번만 가을이 익어가는, 여기는 약간 무르익다 이런 거 있죠. 어떤 시기가 뭐 적절하게 시기가 흘러가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기가 흘러가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시기가 충분히 마련되다. 가을이라는 시기가 충분히 마련되어 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소단원까지 문제 먼저 풀게요. 소단원 정화. 141쪽까지 해주세요.